이봐 정비공 아저씨, 못 고치면 쫓겨나는 거 아시죠? 차가운 눈빛으로 던진 한마디. 모두가 긴장했지만 그녀는 눈 하나 깜빡이지 않았습니다. 하이힐보다 날카로운 말투, 연구실에선 아이스 퀸이라 불리는 그녀였죠. 해보겠습니다. 그 조용한 대답에 모두가 비웃었고 그녀는 처음으로 흥미를 느꼈죠. 이름 없는 정비공. 3년 전 북한에서 실종된 특수요원. 지금 이곳에서 다시 깨어나려 하고 있습니다.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경기도 화성의 아침은 유난히 차가웠습니다. 한미 합동 방위산업 연구단지의 거대한 건물들 사이로 불어오는 바람은 마치 칼날처럼 날카로웠죠. 민호는 낡은 작업복 주머니에 손을 찌른 채 연구동으로 향했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느렸어요. 일부러 그랬습니다. 3년 전이라면 달랐을 거예요. 그때의 민호는 대한민국 최정예 특수부대 707특임대의 고스트였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그저 평범한 AI 시스템 정비 기술자일 뿐이었습니다. 아무도 그의 과거를 몰랐죠. 그리고 그는 그것을 원했습니다. 연구동 지하 3층, 프로메테우스 프로젝트실, 거대한 강화유리 너머로 보이는 실험실은 전쟁터를 방불케 했습니다. 수십 명의 연구원들이 모니터 앞에서 머리를 쥐어뜯고 있었죠. 바닥에는 커피컵과 에너지 드링크 캔들이 나뒹굴었습니다. 6개월째였어요. 150억 달러를 들여 개발 중인 프로메테우스 시스템이 단 한 번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지 말이죠. 또 실패야. 또 날카로운 여성의 목소리가 실험실을 찢었습니다. 사라 밀러 대위였죠. MIT를 수석으로 졸업한 천재 AI 연구자. 그리고 이 프로젝트의 총 책임자. 민호는 유리창 너머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플래티넘 블론드 머리를 뒤로 묶은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어요. 눈 밑에는 짙은 다크서클이 내려앉아 있었죠. 아이스 퀸. 연구원들이 그녀를 부르는 별명이었습니다. 차갑고 완벽하고 그 누구도 가까이 갈 수 없는 여자. 하지만 민호의 눈에는 달리 보였어요. 그녀는 무너지기 직전이었습니다. 대위님, 이건 불가능해요. 한 연구원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시스템이 부팅조차 되지 않아요. 어쩌면 처음부터 설계가. 닥쳐요. 사라의 외침에 실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녀의 푸른 눈에서 눈물이 맺혔어요. 하지만 떨어지지는 않았죠. 그녀는 그것조차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제 아버지의 유산이에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데이비드 밀러 박사님의 마지막 프로젝트였어요. 전 반드시 완성시킬 거예요. 반드시. 순간 민호의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렸습니다. 그도 알고 있었어요. 부모를 잃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들의 꿈을 이어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무거운지. 민호의 아버지 강철민 박사도 20년 전 의문의 사고로 세상을 떠났으니까요. 공교롭게도 데이비드 밀러 박사와 같은 날, 같은 시각에 말이죠. 내가 해결하는 사람에게. 사라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절망으로 가득했죠. 이 빌어먹을 시스템을 깨우는 사람에게 내 모든 걸 걸겠어요. 뭐든지, 정말 뭐든지 줄게요. 실험실이 술렁거렸습니다. 대위님, 그건 너무. 저는 진심이에요. 사라가 연구원들을 둘러봤습니다. 누구든 좋아요. 청소부든 경비원이든 심지어 저 바깥의 정비공이든. 그녀의 손가락이 민호를 향했습니다. 순간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어요. 민호의 심장이 쿵 하고 뛰었습니다. 사라의 푸른 눈동자에는 경멸과 절망이 뒤섞여 있었죠. 저기 있는 정비공조차도 우리보다 나을지 몰라요.
연구원들의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민호는 웃지 않았어요. 그는 천천히 실험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해보겠습니다. 조용한 목소리였지만 실험실 전체가 순식간에 침묵에 빠졌어요. 사라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민호를 바라봤습니다. 뭐라고요? 프로메테우스 시스템을 작동시켜 보겠다고 했습니다. 민호가 반복했어요.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러다 폭소가 터졌죠. 정비공이 양자 컴퓨팅을 안다고? 한 연구원이 비웃었습니다. MIT 박사들도 못하는 걸? 민호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사라를 똑바로 바라볼 뿐이었죠. 사라의 입꼬리가 비틀렸습니다. 좋아요. 어차피 더 잃을 것도 없으니까요. 하지만 실패하지 않을 겁니다. 민호의 단호한 대답에 사라의 눈썹이 올라갔어요. 자신감이 대단하네요. 이름이 뭐죠? 강민호입니다. 강민호. 사라가 그의 이름을 천천히 되뇌었습니다. 10분 드릴게요. 그 안에 못하면 당장 여기서 나가세요. 민호는 고개를 끄덕이고 메인 콘솔로 다가갔습니다. 연구원들이 비켜섰어요. 모두가 조롱하는 눈빛으로 그를 바라봤죠. 하지만 민호가 키보드에 손을 올리자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춤을 추듯 움직였어요. 화면에는 수천 줄의 코드가 폭포처럼 흘러내렸습니다. 연구원들의 표정이 조금씩 굳어갔죠. 이게 뭐야? 누군가 중얼거렸습니다. 민호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는 마치 시스템과 대화하듯 교감하듯 작업했습니다. 707 특임대 시절 그에게는 특별한 능력이 있었어요. 전자장비와 소통하는 듯한 직관적인 이해력. 그것이 그를 최고의 침투 전문가로 만들었죠. 5분이 지났습니다. 민호가 갑자기 콘솔 아래로 몸을 숙였어요. 그리고 메인보드 깊숙한 곳에서 무언가를 찾아냈습니다. 이거예요. 그가 작은 칩 하나를 들어 보였습니다. 숨겨진 보조회로. 이게 메인 시스템과 충돌을 일으키고 있었어요. 사라가 다가와 칩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녀의 손이 떨렸어요. 이건 아버지의 설계에는 없던. 민호가 칩을 제거하고 다시 콘솔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명령어를 입력했죠. 순간 실험실 전체가 밝아졌습니다. 거대한 홀로그램이 공중에 떠올랐어요. 프로메테우스 시스템의 AI 인터페이스였습니다. 시스템 부팅 완료. 프로메테우스 온라인. 기계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실험실이 다시 한번 침묵에 빠졌어요. 이번엔 경악의 침묵이었죠. 사라의 무릎이 풀렸습니다. 민호가 재빨리 그녀를 붙잡았어요. 가까이서 본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어떻게 한 거예요? 그녀가 속삭였습니다. 민호는 잠시 망설였어요.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죠. 가끔은 답이 우리가 생각하는 곳에 있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사라가 민호를 올려다봤습니다. 처음으로 그녀의 눈에서 경멸이 사라졌어요. 대신 호기심과 뭔가 다른 감정이 스쳐 지나갔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프로메테우스 시스템에서 갑자기 경고음이 울렸어요. 홀로그램 화면에 붉은 글씨가 떴습니다. 숨겨진 파일 감지. 암호명 오메가. 접근 권한 필요. 민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오메가. 그 이름을 듣는 순간 그의 머릿속에서 3년 전의 악몽이 되살아났어요. 북한 침투 작전, 배신, 그리고 동료들의 죽음. 이건 뭐죠? 사라가 물었습니다. 민호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의 온몸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무언가 거대한 일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민호는 알았어요. 자신이 숨어 지낼 시간이 끝났다는 것을.
오메가 파일은 마치 판도라의 상자 같았습니다. 민호와 사라는 실험실에 단둘이 남았어요. 다른 연구원들은 모두 내보냈죠. 프로메테우스 시스템의 홀로그램이 둘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비밀번호가 필요해요. 사라가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하지만 이상해요. 이 파일들은 20년 전에 만들어진 것 같아요. 민호의 손이 주먹을 꽉 쥐었어요. 20년 전 그의 아버지가 돌아가신 해였죠. 잠깐만요. 사라가 숨을 들이켰습니다. 여기 이름이 데이비드 밀러 그리고 강철민? 민호가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두 박사의 이름이 나란히 적혀 있었습니다. 그들이 함께 만든 파일이었죠. 강철민이 누구죠? 사라가 민호를 돌아봤습니다. 설마 제 아버지예요. 민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라의 눈이 커졌어요. 그녀의 입이 살짝 벌어졌죠. 당신 아버지가 강철민 박사? 그 천재 물리학자? 민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아버지들이 함께 일했어요. 그리고 같은 날 죽었죠.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사라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이건 우연이 아니에요. 그녀가 속삭였습니다. 절대 우연일 리 없어요. 바로 그때 파일이 열렸습니다. 화면에 수많은 문서와 사진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무기거래 내역, 비밀 계좌, 그리고 정치인들의 뇌물수수 증거들. 오메가. 사라가 문서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한미일 방위산업체들의 비밀 조직, 전쟁을 조작해서 무기를 판다고. 민호의 머릿속에서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3년 전 북한 침투 작전. 그들이 발견한 것은 핵시설이 아니었습니다. 오메가의 비밀 기지였죠. 그리고 누군가가 그들을 배신했어요. 사라. 민호가 급히 말했습니다. 여기서 나가야 해요. 지금 당장. 왜요? 이제 막 진실을 찾았는데. 쾅! 실험실 문이 폭발했습니다. 검은 복장의 무장한 사내들이 쏟아져 들어왔어요. 민호는 본능적으로 사라를 책상 뒤로 밀어 넣었습니다. 총알이 그들이 있던 자리를 스쳐 지나갔죠. 프로메테우스, 방어 모드 실행. 민호가 외쳤습니다. 거대한 로봇이 벽에서 튀어나왔어요. 프로메테우스의 전투 시스템이었죠. 로봇의 팔에서 레이저가 발사됐습니다. 이쪽으로. 민호가 사라의 손을 잡았어요. 둘은 비상구로 뛰었습니다. 뒤에서 폭발음이 계속 들렸죠. 지하 주차장에 도착했을 때 민호는 검은 SUV를 발견했어요. 그는 주저없이 차 문을 부쉈습니다. 차를 훔치는 거예요? 사라가 헐떡였습니다. 살기 위해서예요. 민호가 엔진을 걸었어요. 차가 굉음을 내며 달려나갔습니다. 뒤에서 다른 차들이 쫓아왔죠. 서울로 가는 고속도로는 전쟁터가 됐어요. 민호는 놀라운 운전 실력으로 추격자들을 따돌렸습니다. 사라는 조수석에서 꽉 붙잡고 있었죠. 당신 대체 누구예요? 그녀가 소리쳤습니다. 정비공이 이런 운전을 할 수 있어요? 민호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는 급격히 핸들을 돌려 골목으로 들어갔습니다. 한참을 더 달린 후 그들은 한강 근처의 오래된 창고에 도착했어요. 민호의 비상은신처였죠. 창고 안은 뜻밖에도 깔끔했습니다. 컴퓨터와 무기들이 정리되어 있었어요. 이제 설명해 주세요. 사라가 민호를 마주봤습니다. 당신이 누군지, 그리고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민호는 한숨을 쉬었어요.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죠. 전 707 특임대 출신이에요. 코드명은 고스트였죠. 사라가 숨을 멈췄습니다. 그 전설적인 고스트? 3년 전에 죽었다던. 죽은 게 아니에요. 숨어 있었죠.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날 밤 우리 팀은 배신당했어요. 12명의 동료가 모두 전 혼자 살아남았습니다. 민호의 눈에 고통이 어렸어요. 그 후로 계속 숨어 살았어요. 평범한 정비공으로. 하지만 오메가라는 이름을 다시 듣는 순간 알았죠. 과거가 절 놓아주지 않을 거라는 걸. 사라가 천천히 민호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녀의 손이 조심스럽게 민호의 어깨에 닿았어요. 우리 아버지들도 오메가와 싸우다 죽은 거군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그들이 진실을 밝히려다가 민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우리 차례예요. 아버지들이 못다한 일을 끝내야 해요. 사라의 눈빛이 단단해졌습니다. 어떻게 하죠? 민호가 컴퓨터를 켰어요. 화면에 복잡한 네트워크 지도가 떴죠. 먼저 오메가의 우두머리를 찾아야 해요. 그리고 갑자기 사라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데이비스 대령이었어요. 받지 마세요. 민호가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사라는 이미 전화를 받았어요. 대령님? 저 지금. 사라, 어디 있나? 데이비스의 목소리가 다급했습니다. 자네가 위험해. 그 남자 강민호와 함께 있나? 사라가 민호를 봤어요. 네, 하지만 그자는 테러리스트야. 3년 전 동료들을 배신하고 북한에 기밀을 팔았어. 당장 떨어져. 사라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녀가 민호를 바라봤어요. 의심과 혼란이 뒤섞인 눈빛이었죠. 민호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거짓말이에요. 데이비스가 오메가 쪽이에요. 뭐라고? 사라가 전화기를 떨어뜨렸습니다. 바로 그 순간 창고 밖에서 자동차 소리가 들렸어요. 많은 차들이었죠. 벌써 찾았어요. 민호가 무기를 집어들었습니다. 뒷문으로 가요. 빨리. 둘은 창고 뒤쪽으로 뛰었어요. 하지만 이미 포위됐습니다. 검은 복장의 용병들이 총을 겨누고 있었죠. 이제 끝이야, 고스트. 데이비스 대령이 나타났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차가운 미소가 떠올랐어요. 사라, 이리 오게. 자네 아버지도 너무 많이 알아서 죽었어. 자네까지 그렇게 되는 건 원치 않네. 사라의 온몸이 떨렸습니다. 분노와 배신감에 그녀의 눈이 불타올랐어요. 당신이 우리 아버지를 죽였어요? 데이비스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일이지. 개인적인 감정은 없었어. 순간 사라가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어요. 프로메테우스 시스템의 원격 조종기였죠. 프로메테우스, 코드 제로, 전투 모드 최대 출력. 하늘에서 굉음이 들렸습니다. 거대한 그림자가 창고 위를 덮었어요. 프로메테우스 전투 로봇이 하늘에서 내려왔습니다. 미사일이 발사됐고 용병들이 흩어졌어요. 지금이에요. 사라가 민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둘은 혼란을 틈타 강변으로 뛰었어요. 뒤에서 폭발음이 계속됐죠. 강변에 숨어든 둘은 거칠게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이제 믿어요. 사라가 민호를 봤어요. 당신이 테러리스트가 아니라는 걸. 그리고 그녀의 손이 민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우리가 함께 싸워야 한다는 것도요. 민호가 사라를 바라봤어요. 아이스 퀸이라 불리던 그녀의 차가운 가면은 완전히 벗겨졌죠. 그 안에는 상처받고 분노하고 그리고 결연한 한 명의 전사가 있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하겠어요? 민호가 물었습니다. 끝까지요. 사라가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둘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알았죠. 이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복수와 정의를 향한 긴 여정이 시작됐습니다. 서울 변두리의 낡은 창고 건물이었습니다. 민호는 녹슨 철문 앞에서 잠시 망설였어요. 3년 만에 다시 찾은 이곳.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진우야, 나야.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문 너머에서 들리는 침묵이 무거웠어요. 그리고 갑자기 문이 열렸습니다. 진우의 얼굴이 보였죠.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민호? 진우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충격과 분노, 그리고 슬픔이 뒤섞여 있었어요. 다음 순간 진우의 주먹이 날아왔습니다. 민호는 피하지 않았죠. 이 자식아. 진우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두 번째 주먹이 민호의 가슴을 쳤어요. 그리고 진우는 무너졌습니다. 무릎을 꿇고 울기 시작했죠. 3년이야. 3년 동안 내가 죽은 줄 알았어. 매일 밤 악몽을 꿨다고. 내가 너를 구하지 못했다고. 민호도 무릎을 꿇었습니다. 친구의 어깨를 잡았어요. 그의 손도 떨리고 있었죠. 미안해. 정말 미안해, 진우야. 사라는 조용히 두 사람을 지켜봤습니다. 전우애라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하고 생각했어요. 자신에게는 없는 깊은 유대감이었죠. 창고 안은 컴퓨터와 모니터로 가득했습니다. 진우는 여전히 최고의 해커였어요. 민호가 프로메테우스 시스템에서 찾은 파일들을 보여주자 진우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오메가. 이 조직 이름 들어본 적 있어. 진우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날아다녔습니다. 화면에 수많은 데이터가 흘러갔어요. 갑자기 진우가 숨을 멈췄습니다. 세상에. 이건. 화면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펼쳐졌습니다. 지난 10년간 동북아시아에서 일어난 모든 군사적 충돌. 그 뒤에는 오메가가 있었어요. 북한의 미사일 발사, 중국과의 해상 충돌, 일본의 군비 증강. 모든 것이 계획된 일이었죠. 빅터 크레인. 사라가 이를 갈았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남자의 얼굴. 자비로운 사업가의 가면을 쓴 악마였어요. 이 사람이 수장이에요. 글로벌 방산업체 CEO죠. 겉으로는 평화를 외치면서 뒤에서는 전쟁을 부추기고 있었어요. 민호의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3년 전 북한에서 죽은 동료들. 그들도 이 거대한 음모의 희생자였던 거예요. 우리가 북한에서 발견한 시설. 그게 오메가의 비밀 거점이었구나. 진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에 분노가 타올랐어요. 그래. 그리고 내가 죽었다고 보고한 사람이 누군지 알아? 화면에 새로운 얼굴이 떴습니다. 사라가 숨을 삼켰어요. 믿을 수 없었죠. 데이비스 대령. 자신이 가장 신뢰했던 상관이었습니다. 아버지처럼 따랐던 사람이었어요. 사라의 몸이 떨렸습니다. 배신감이 가슴을 찢어 놓았죠. 안 돼. 이건 거짓말이야. 민호가 사라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운 손이었어요. 그녀의 세계가 무너지고 있었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진우의 보안 시스템에 경보가 울렸어요. 화면이 빨갛게 물들었죠. 젠장, 우리 위치가 노출됐어. 창밖으로 검은 차량들이 몰려오는 게 보였습니다. 오메가의 사병들이었어요. 데이비스가 안전가옥 위치를 넘긴 거였죠. 뒷문으로. 민호가 외쳤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폭발음과 함께 문이 부서졌죠. 연막탄이 터졌습니다. 시야가 뿌옇게 변했어요. 민호는 본능적으로 움직였습니다. 3년간 잠들어 있던 전사의 감각이 깨어났죠. 사라의 손을 잡고 달렸어요. 진우는 노트북을 챙기며 뒤따랐습니다. 총성이 울렸습니다. 벽에서 콘크리트 파편이 튀었어요. 민호의 귀 옆으로 총알이 스쳐갔죠.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어요. 진우가 숨겨둔 차가 있었죠. 하지만 그곳에도 적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포위됐어. 사라의 목소리가 절망적이었습니다. 더 이상 갈 곳이 없었어요. 민호는 프로메테우스 시스템이 든 가방을 꺼냈죠. 마지막 방법이 있어.
작은 장치를 꺼내 작동시켰습니다.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프로메테우스가 깨어났죠. 작은 로봇이 아니었습니다. 주변의 모든 전자기기와 연결되기 시작했어요. 주차장의 조명이 깜빡였습니다. 자동차들의 경보음이 일제히 울렸어요. 적들의 통신 장비가 마비됐죠. 혼란 속에서 민호 일행은 탈출했습니다. 차를 몰며 민호는 생각했어요. 이제 돌아갈 수 없었죠. 믿을 사람도 안전한 곳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죽은 동료들을 위해서라도. 프로메테우스? 이게 단순한 무기가 아니었구나. 진우가 놀라워했습니다. 노트북으로 시스템을 분석하고 있었어요. 이건 글로벌 네트워크 침투 도구야. 두 박사님이 오메가를 무너뜨리기 위해 만든 거였어. 사라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선물이었죠. 20년 동안 기다렸던 복수의 도구였어요. 양자 암호화된 파일들이 있어 오메가의 모든 거래 내역, 비리, 살인 기록 다 들어있어요. 민호가 핸들을 꽉 잡았습니다.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되는 거였어요. 진우야, 뭔가 찾아낼 수 있어? 진우의 손가락이 다시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갑자기 그의 얼굴이 밝아졌어요. 찾았다. 3일 후 제주도에서 큰 거래가 있어. 크레인이 직접 참석한대. 화면에 정보가 떴습니다. 초호화 리조트로 위장한 비밀 회의장. 아시아 최대 규모의 불법 무기 거래였어요. 북한, 중국, 러시아의 고위 인사들이 모두 참석한다고 했죠. 기회는 한 번뿐이에요. 사라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아이스퀸의 차가운 눈빛이 돌아왔어요. 하지만 그 안에는 뜨거운 복수심이 타고 있었죠. 민호도 마음을 정했습니다. 더 이상 도망치지 않을 거예요. 숨어 살지도 않을 거였죠. 제주도로 간다.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각자의 이유로 이 싸움에 뛰어들었지만 이제는 하나가 됐어요. 정의를 위해, 진실을 위해, 그리고 죽은 이들을 위해. 밤은 깊어갔습니다. 서울을 벗어나는 고속도로 위 검은 차 한 대가 달리고 있었어요. 그 안에는 세상을 바꿀 3명의 전사가 타고 있었죠. 민호는 백미러를 봤습니다. 뒤쫓는 차는 없었어요. 하지만 알고 있었죠. 오메가는 포기하지 않을 거라는 걸. 최후의 결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사라가 작게 중얼거렸어요. 민호가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죠. 우리가 끝낼 거예요. 반드시. 진우가 뒷자리에서 말했습니다. 그래. 이번엔 내가 너희를 지킬게. 더 이상 잃지 않을 거야. 세 사람의 결의가 하나로 모였습니다. 어둠의 네트워크와 맞서 싸울 준비가 됐어요. 제주도에서 모든 것이 결정될 거였죠. 새벽빛이 동쪽 하늘을 물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날이 밝아오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들 앞에는 가장 어두운 밤이 기다리고 있었죠. 제주의 밤바다가 검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민호는 리조트를 향해 걸어가며 턱시도 안주머니를 만져보았어요. 그곳엔 작은 통신 장치가 들어 있었죠. 옆에서 사라가 긴장한 듯 그의 팔을 꽉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민호의 물음에 사라가 억지로 미소를 지었어요. 네, 그냥 떨려서요. 화려한 샹들리에가 빛나는 로비를 지나갔습니다. 완벽한 부부로 위장한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걸었어요. 하지만 민호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죠. 3년 만에 다시 작전에 투입된 긴장감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파티장 입구에서 초대장을 검사하는 경비원들이 보였어요. 순간 민호의 근육이 굳어졌습니다. 그중 한 명의 얼굴이 낯익었거든요. 북한 작전에서 봤던 용병이었죠. 여보, 괜찮아요?
사라가 다정하게 물으며 그의 팔을 쓰다듬었습니다. 연기가 아니라 진짜 걱정이 담긴 목소리였어요. 민호는 심호흡을 하고 미소를 지었죠. 네, 잠시 어지러워서요. 무사히 검문을 통과했습니다. 파티장 안은 각국의 부유한 사람들로 가득했어요. 하지만 민호는 알고 있었죠. 이들 대부분이 무기 거래상들이라는 것을요. 타겟 확인했어요. 이어폰에서 진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민호가 시선을 돌리자 2층 테라스에 빅터 크레인이 서 있었어요. 은발의 신사였죠. 겉으로는 자비로운 할아버지 같았습니다. 하지만 민호는 그의 진짜 얼굴을 알았어요. 수많은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악마였죠. 사라가 민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운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아버지의 원수예요. 그녀의 목소리에 분노가 서려 있었습니다. 민호가 그녀의 손을 꽉 잡았어요. 참아요. 아직 때가 아니에요. 두 사람은 천천히 파티장을 돌며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벽에 걸린 그림들, 테이블 위의 서류들, 사람들의 대화. 모든 것이 증거였죠. 10분 후에 시작해요. 진우의 신호였습니다. 민호의 가슴이 쿵쿵 뛰었어요. 곧 모든 것이 폭로될 거예요. 20년간 숨겨진 진실이 세상에 드러날 거였죠. 그때였습니다. 오랜만이군요, 강대위. 등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민호의 피가 얼어붙었어요. 천천히 돌아보니 크레인이 서 있었습니다. 차가운 미소를 띠고 있었죠. 저를 아시나요? 민호가 침착하게 물었습니다. 크레인이 웃었어요. 당신 아버지를 닮았더군요. 강철민 박사를요. 순간 민호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하지만 꾹 참았죠. 아직은 안 됩니다. 그리고 당신도 밀러 박사의 딸이시죠? 크레인이 사라를 보며 말했어요.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우리 아버지들을 죽인 게 당신이었군요. 사라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어요. 크레인이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그들이 너무 많이 알았거든요. 어쩔 수 없었죠. 민호의 안에서 무언가가 끊어지는 소리가 났어요. 3년간 참아온 분노가 폭발하려 했죠. 그때 이어폰에서 진우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금이에요. 시작합니다. 순간 파티장의 대형 스크린이 켜졌어요. 오메가의 비밀 문서들이 하나씩 나타났습니다. 무기 거래 내역, 뇌물 리스트, 암살 계획서, 모든 것이 폭로되었죠. 파티장이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며 도망쳤어요. 크레인의 얼굴이 일그러졌죠. 내 놈들이. 크레인이 총을 꺼냈습니다. 민호가 재빨리 사라를 밀치고 테이블을 엎었어요. 총알이 머리 위를 스쳐 지나갔죠. 비상구로. 민호가 소리쳤습니다. 두 사람은 몸을 낮추고 달렸어요. 뒤에서 크레인의 부하들이 쫓아왔죠. 총성이 계속 울렸습니다. 복도로 나온 순간 민호가 벽에 걸린 소화기를 잡았어요. 뒤돌아 던지자 추격자 한 명이 쓰러졌죠. 이쪽이에요. 진우가 안내하는 대로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지하 주차장에 도착하자 검은 SUV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민호가 운전석에 올라탔죠. 꽉 잡아요. 엔진을 걸고 엑셀을 밟았습니다. 타이어가 비명을 지르며 차가 튀어나갔어요. 뒤에서 여러 대의 차가 쫓아왔죠. 프로메테우스 시스템 가동해요. 사라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화면에 복잡한 코드들이 올라갔어요. 몇 초 후 하늘에서 드론들이 나타났죠. 프로메테우스의 전투 드론들이었습니다. 드론들이 추격 차량을 공격했어요. 폭발음이 연이어 터졌습니다. 하지만 적들도 만만치 않았죠. 군용 장갑차까지 동원했거든요. 항구로 가요. 민호가 핸들을 꺾었습니다. 제주 바다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때 사라가 놀란 목소리로 말했죠. 민호, 저기 봐요. 항구에 크레인의 요트가 있었습니다. 이미 출항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민호의 눈이 날카로워졌죠. 절대 놓칠 수 없어요. 차를 몰고 부두로 돌진했습니다. 경비원들이 총을 쏘기 시작했어요. 전면 유리가 깨졌죠. 민호가 사라를 보호하며 차에서 뛰어내렸습니다. 엄폐해요. 컨테이너 뒤로 숨었습니다. 총알이 빗발쳤어요. 민호가 주머니에서 권총을 꺼냈죠. 3년 만에 잡는 총이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과거의 기억이 떠올랐죠. 동료들이 쓰러지던 그날, 혼자 살아남은 죄책감.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지킬 사람이 있었어요. 민호가 컨테이너 밖으로 나가 정확히 사격했습니다. 적들이 하나둘 쓰러졌어요. 하지만 요트는 이미 출항하고 있었죠. 안 돼. 사라가 소리쳤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폭음이 들렸어요. 한국 해군 헬기들이 나타났죠. 진우가 정부에 연락한 것이었습니다. 투항하라. 포위됐다. 스피커에서 경고음이 울렸어요. 하지만 크레인의 요트는 멈추지 않았죠. 오히려 속도를 높였습니다. 민호가 달렸어요. 부두 끝까지 전속력으로 달렸죠. 그리고 뛰어올랐습니다. 몸이 공중에 떴어요. 아래는 검은 바다였죠. 간신히 요트 난간을 잡았습니다. 팔이 찢어질 듯 아팠어요. 겨우 올라탔죠. 갑판엔 크레인이 서 있었습니다. 끈질기군요. 크레인이 칼을 뽑았어요. 민호도 주머니에서 전투용 나이프를 꺼냈죠. 두 사람이 서로를 노려봤습니다. 동료들의 복수를 하러 왔어요. 민호의 목소리가 낮게 울렸어요. 크레인이 비웃었죠. 감상적이군요. 그래서 약한 거예요. 크레인이 먼저 공격했습니다. 칼이 번쩍였어요. 민호가 몸을 비틀어 피했죠. 그리고 반격했습니다. 두 사람의 칼이 부딪혔어요. 불꽃이 튀었죠. 크레인은 예상보다 강했습니다. 나이가 들었지만 전투 실력은 여전했어요. 민호의 어깨에 칼이 스쳤습니다. 피가 흘렀어요. 하지만 멈출 수 없었죠. 동료들의 얼굴이 떠올랐거든요. 넌 아무것도 모르는군. 크레인이 말했어요. 내 아버지도 밀러 박사도 다 알고 있었어. 하지만 막지 못했지. 민호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온 힘을 다해 크레인을 밀쳤어요. 그가 비틀거렸죠. 그 순간 민호의 칼이 크레인의 가슴을 꿰뚫었습니다. 크레인의 눈이 커졌어요. 입에서 피가 흘렀죠.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끝났어요. 민호가 말했습니다. 크레인이 쓰러졌어요. 바다에 떨어졌죠. 검은 파도가 그를 삼켰습니다. 민호가 갑판에 주저앉았어요. 모든 힘이 빠져나갔죠. 3년간의 악몽이 끝났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텅 비어 있었어요. 헬기에서 밧줄이 내려왔습니다. 사라가 타고 있었어요. 그녀가 민호를 꽉 안았죠. 끝났어요. 이제 끝났어요. 그녀의 목소리에 눈물이 섞여 있었습니다. 민호도 그녀를 안았어요. 처음으로 마음이 따뜻해졌죠.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제주의 바다가 붉게 물들었어요. 새로운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죠. 오메가는 무너졌고 진실은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민호에겐 더 중요한 게 있었어요. 바로 옆에 있는 사라였죠. 이제 복수가 아닌 사랑을 위해 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민호는 서울 시내 호텔 창문 너머로 펼쳐진 야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불과 일주일 전 그와 사라는 오메가 조직을 무너뜨렸죠. 전 세계 언론이 그들을 영웅이라 불렀습니다. 하지만 그의 가슴속은 텅 비어 있었어요. 또 잠을 못 자고 있었군요. 사라의 목소리가 등 뒤에서 들려왔습니다. 민호는 고개를 돌리지 않았어요.
창문에 비친 사라의 모습이 보였죠. 그녀의 눈 밑에도 짙은 그늘이 져 있었습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잖아요. 민호가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사라는 그의 옆에 서서 함께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았어요. 기자들이 또 찾아왔어요. 인터뷰를 하고 싶대요. 거절했겠죠? 당연하죠. 침묵이 흘렀습니다.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어요. 세상은 그들을 영웅으로 만들고 싶어 했지만 그들에게 필요한 건 그런 게 아니었죠. 민호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크레인과의 마지막 싸움. 그 순간이 계속 머릿속에서 재생되었어요. 복수는 끝났지만 마음의 평화는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 이대로는 안 되겠어요. 사라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 절박함이 묻어났어요. 알아요. 민호가 대답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도 지쳐 있었죠. 정부는 그들에게 특수부대를 만들어 달라고 제안했습니다. 거액의 보상금도 약속했죠. 하지만 민호와 사라가 원하는 건 그런 게 아니었어요. 떠나고 싶어요. 아무도 우리를 모르는 곳으로. 사라의 말에 민호가 처음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사라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나도요. 한 달 후 민호와 사라는 낡은 SUV를 타고 강원도로 향했습니다. 서울을 벗어나자 공기가 달라졌어요. 도시의 소음이 사라지고 산과 들의 고요함이 그들을 맞이했죠. 여기 어때요? 민호가 홍천군의 작은 마을을 가리켰습니다. 산으로 둘러싸인 평화로운 곳이었어요. 집들이 띄엄띄엄 있고 맑은 개울이 마을을 가로질러 흐르고 있었죠. 사라가 차에서 내렸습니다. 그녀의 얼굴에 처음으로 작은 미소가 떠올랐어요. 좋아요. 정말 조용하네요. 마을 사람들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들이 누군지 알아보지 못했어요. 여기서는 그들도 그저 평범한 도시 사람들일 뿐이었죠. 빈집 하나를 찾았습니다. 오래되었지만 튼튼한 한옥이었어요. 마당에는 감나무가 있었고 뒤뜰로는 작은 텃밭이 있었죠. 여기서 새로 시작해요. 민호가 말했습니다. 사라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민호는 마을 입구에 작은 자동차 정비소를 열었습니다. 첨단 AI 시스템을 다루던 손이 이제는 오래된 트럭의 엔진을 고치고 있었죠. 처음엔 어색했지만 곧 익숙해졌어요. 젊은 친구가 솜씨가 좋구먼. 마을 이장님이 감탄했습니다. 민호는 수줍게 웃었어요. 사라는 온라인으로 아이들에게 컴퓨터를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MIT 출신의 천재가 이제는 초등학생들에게 간단한 코딩을 가르치고 있었죠. 선생님, 이거 왜 안 돼요? 화면 너머의 아이가 물었습니다. 사라는 인내심을 가지고 설명했어요. 아이가 이해하고 웃을 때 그녀도 따라 웃었습니다. 저녁이면 두 사람은 마당에 앉아 차를 마셨어요. 도시의 불빛 대신 별빛이 그들을 비췄죠. 하지만 밤은 여전히 힘들었습니다. 안 돼, 안 돼. 민호가 비명을 지르며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어요. 또 그 꿈이었죠. 북한에서 죽어간 동료들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민호, 괜찮아요. 꿈이었어요. 사라가 그를 안았습니다. 그녀의 손도 떨리고 있었어요. 사라 역시 악몽에 시달리고 있었으니까요. 미안해요. 또 깨웠네요. 아니에요. 나도 잠을 못 자고 있었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꼭 안았습니다. 상처받은 두 영혼이 서로에게 기대어 있었죠. 봄이 오고 여름이 지나갔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악몽의 빈도가 줄어들었어요.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지만 견딜만해졌죠. 오늘은 좀 어때요? 민호가 아침 식탁에서 물었습니다. 어제보다 나아요. 당신은? 나도요.
작은 진전이었지만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가을이 되었습니다. 산이 울긋불긋 물들었어요. 민호는 며칠 동안 정비소에서 무언가를 만들고 있었죠. 뭘 그렇게 열심히 만들어요? 사라가 호기심 어린 눈으로 물었습니다. 비밀이에요. 민호가 장난스럽게 웃었어요. 사라는 입을 삐죽 내밀었지만 더 묻지 않았죠. 어느 토요일 아침 민호가 사라를 산으로 데려갔습니다. 갑자기 등산이라니. 따라와 봐요. 후회 안 할 거예요. 정상에 오르자 마을 전체가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가을 단풍이 온 세상을 물들이고 있었어요. 아름답네요. 사라가 감탄했습니다. 그때 민호가 무릎을 꿇었어요. 뭐 하는 거예요? 사라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민호가 작은 상자를 꺼냈어요. 안에는 특별한 반지가 있었죠. 프로메테우스 시스템의 타이타늄 합금으로 만든 반지였습니다. 사라, 우리가 함께 지옥을 걸어왔어요. 이제는 함께 천국을 걸어가고 싶어요.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과거의 아픔을 미래의 행복으로 바꿔요. 나와 결혼해 줄래요? 사라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저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죠. 네, 그럴게요. 민호가 일어나 사라를 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산 정상에서 오래도록 서로를 안고 있었어요. 바람이 그들의 머리카락을 흩날렸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죠. 이듬해 봄 마을 교회에서 작은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하객은 마을 사람들 뿐이었어요. 진우만이 멀리서 찾아왔죠. 야, 이 녀석아. 드디어 장가가는구나. 진우가 민호의 등을 두드렸습니다. 고마워, 와줘서. 당연하지. 내가 결혼하는데 안 올 수 있나? 사라는 심플한 드레스를 입었습니다. 화려하지 않았지만 그녀에게 완벽하게 어울렸어요. 아름다워요. 민호가 속삭였습니다. 사라가 수줍게 웃었어요. 마을 목사님이 주례를 섰습니다. 단순하고 따뜻한 예식이었죠. 이제 신랑이 신부에게 입맞춤을 해도 됩니다. 민호와 사라가 입을 맞췄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박수를 쳤어요. 누군가는 휘파람을 불었죠. 피로연은 마을 회관에서 열렸습니다. 마을 아주머니들이 준비한 음식이 가득했어요. 막걸리가 돌고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죠. 젊은 부부가 우리 마을에 와서 정말 다행이야. 이장님이 말했습니다. 마을이 활기차졌어. 민호와 사라는 감사하다고 인사했어요. 이들은 몰랐죠. 민호와 사라가 누군지. 그저 도시에서 온 좋은 젊은이들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밤이 되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민호와 사라는 마당에 앉아 별을 바라보았어요. 행복해요? 민호가 물었습니다. 네, 정말 행복해요. 사라가 대답했어요. 그녀의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었죠. 계절이 또 바뀌었습니다. 민호의 정비소는 이제 마을에서 없어서는 안 될 곳이 되었어요. 사라의 온라인 수업도 인기가 많아졌죠. 어느 날 저녁 진우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정부에서 또 연락이 왔어. 너희들 복귀를 원한대. 거절해. 민호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정말 괜찮아? 엄청난 제안인데. 우리는 이미 원하는 걸 얻었어. 전화를 끊고 민호는 부엌으로 갔습니다. 사라가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평범한 된장찌개와 김치. 하지만 그것이 완벽했죠. 무슨 전화였어요? 별거 아니에요. 진우가 안부를 물었어요. 사라가 민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묻지 않았죠. 그들은 이미 선택했으니까요. 저녁을 먹으며 두 사람은 내일 계획을 이야기했습니다. 텃밭에 상추를 심을 거라고, 이번 주말에는 계곡으로 소풍을 갈 거라고. 세상을 구한 영웅들은 이제 없었습니다.
그저 평범한 부부가 있을 뿐이었죠.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그들이 진정으로 원했던 승리였습니다. 민호가 사라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어요.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요. 창밖으로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어딘가에서는 또 다른 싸움이 벌어지고 있겠죠. 하지만 이곳, 이 작은 마을에는 평화가 있었습니다. 진정한 평화가